예, 안녕하세요. 예, 김천 수도함에서 온 원재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제가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유튜브도 찍고 또 책을 좀 읽어봐 주신 분들께서 좀 많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법안정사 그래서 이렇게 초청도 받게 되고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여러모로 이제 법문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이 되게 얼어붙은 상황인데 이렇게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초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제 저도 법회 초청에 응해서 좀 재밌게 법문을 하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재밌게 1시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법사로 초청이 되어서 이제 뭘 해볼까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작년에 본 영화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교실 안에 야크라는 이제 부탄 영화였어요. 부탄 영화. 부탄이 아마 혹시 부탄 다녀와 분 계신가요? 부탄 아무도 없으시네요. 부탄이 이제 불교 국가로 되게 유명하죠. 부탄에서 나온 영화도 이 영화가 되게 유명한데 거의 유일무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참 제가 느낀 바가 많았고 좀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한번 수행이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남겨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영상 클립을 한 5분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영화에 대한 간략한 요약인데 이걸 보시고서 아마 조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준비하신 영상을 약 5분 정도 시청하겠습니다. 예, 이 영화가 혹시 교실 안에 야크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예, 제가 여기서 참 보신 분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아마 불교인들 중에서는 아마 보신 분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저는 굉장히 깊은 이제 감회를 받았어요. 제가 첫 책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을 냈을 때 사실 영화 얘기를 또 한 적이 있거든요.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게 참 불교적인 요소들도 많이 해석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불교가 이제 마음 심자 하나로 귀결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수행과 진리와 어떤 마음과 이런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부탄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탄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라고.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왜 그런지는 저도 사실은 잘은 몰랐는데 영화 보면서 조금 이제 자료조사 해가면서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2020년 기준으로 부탄은 77만 명, 전 나라 인구가 7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유겐 선생이 루나나라는 이제 벽지 마을로 가게 되는데 그 루나나는 56명의 주민밖에 없어요. 그 중에 뭐 이제 애들은 7, 8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와 관련이 있다면은 이제 파드마삼바바라는 이제 불교 성인께서 거기에 이제 그 나라에 불교를 전파하셨다는 말이 있고 국교가 불교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까지는 아닌데 60-70% 정도는 이제 불교인으로 되어 있고 불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유겐이라는 이 젊은 친구는 사실 선생이에요. 선생 20대겠죠. 20대인데 선생의 국가에서 5년 기간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1년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이 나라는 특이한 게 교육부 장관하고 1대1 면담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나나라는 이제 벽지마을로 보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친구는 호주 이민을 꿈꾸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자애로운 사람이 되어서 노래도 부르고 외국 문물도 접하면서 좀 이런 산골 나라에 살지 말고 좀 더 광활한 곳에 살고 싶어하는 어떤 젊은이들의 열망, 동경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는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데비가 그랬어요. 아까 전에 루나나 마을에서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장화를 신고 있고 이 친구는 루나나 가기 위해서 방수되는 이제 저 신발을 사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냥 비옷 입고 있는데 노스페이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당연히 부탄에서도 유명해요. 그걸 신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냥 가고 있는데 아이팟에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래 영화 설정에서 실제도 그렇지만은 8일 동안 걸어서 도착해야지 닿을 수 있는 곳이 루나나예요. 그리고 그 루나나 지역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예 전기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 찍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태양열 전지판을 가져가서 찍었다고 해요. 왜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없어서 찍었고 그래서 감독이 이 LCD 화면을 봐야 되는데 그게 전기가 많이 나가니까 안 보고 찍었다고요. 그냥 화면상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좀 좋아해서 따로 편집해서 올린 친구가 있는데 팸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학급 반장. 되게 여자애 중에 되게 귀여운 여자애. 팸잠이라는 친구인데 실제 루나나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소녀예요. 연기를 몰라요. 연기를 모르는데 당시에 이게 연기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할머니하고 살고 있고 극 중에서는 약간 술 취한 아버지가 이제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 아버지를 케어한다고 좀 고생 좀 하고 있죠. 실제 소녀고 몇몇 인물들은 물론 이제 영화 배우지만은 그 현지의 인물들을 그대로 캐스팅해가지고 되게 현장감을 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극 중에서 유겐이라는 친구가 겨울이 오기 전까지 거기서 임시로 선생으로 부임을 해서 애들을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시설 보셨죠? 칠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벽밖에 없고 애들 없고. 그런데 그 선생을 맞이하겠다고 동구 밖에 2시간 앞서서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촌장들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제가 교육위원장 거사님께 듣기로는 이 부부불자에 이제 최연소 되시는 부부 회원께서 40대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50대 70대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해 44살이거든요. 44살이 됐고 근데 절집에 들어온 지 한 16년 됐습니다. 16년 됐는데 지금 절에서 지금 막내하고 있어요. 거의 막내하고 있는데 워낙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어디 그룹에 가서 16년 동안 있었는데 막내 수준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부불자에도 별반 다를 바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시골에서 사셨다면은 아마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전에 선생님들의 위상은 30-40년 전에 위상은 엄청났어요. 학교에 선생님이 오신다, 또 가정 방문을 하신다 하면은 집에서 뭐 백숙 잡고 난리 났던 거 저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뭐든 챙겨드리려고. 그 당시에 또 촌지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하면서 애들에 대한 환경도 조사하면서 부모님이 쌈짓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좀 용돈도 챙겨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죠. 그때는 선생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도 애들에 대한 애들을 맡기면서 선생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직업군, 스승이라는 느낌보다는 물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은 예전만큼의 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교권이 약간 침해받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이고 선생님이 혹시나 조금 잘못하면 애들은 스마트폰 바로 찍어버리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리고 교육부에 신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도 똑똑해져서
그리고 선생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고 체벌도 못하고 촌지는 당연히 사라졌고 이제 제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보수를 보면서. 물론 제가 10대 때 겪었던 어떤 선생님들의 문화였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부불자의 이제 불자님들께서도 어렸을 때 경험해 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탄에서 이 영화가 몇 년 전에 찍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와 시차가 한 30년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유겐이란 인물이 새로 문물을 접해가지고 호주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꾸며가고 싶고. 근데 할머니는 야 이렇게 존경받는 선생인데 네가 호주 가서 뭐 하겠냐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미 많은 것을 알아버렸잖아요. 외국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선호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유겐이란 친구는 이런 벽지의 마을에 가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마냥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영화에서 아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살돈이라는 이제 여인이 나오죠. 이 영화에도 로맨스가 있습니다. 로맨스가 있고 로맨스가 있어야지 영화죠. 이 살돈이라는 이제 처녀인데 이제 살돈이라는 처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야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야크의 노래. 저는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고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살돈이란 처녀는 마을에서 일하다가 뭐 초원에 다니면서 소똥도 줍다가 나중에 어느 이제 언덕에 올라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야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야크의 노래 가사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야크의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이 유겐이란 선생에게. 이걸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야크하고 목동의 인연은 굉장히 신성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야크는 사는 동안 많은 걸 내주지요. 마을에 고기가 필요하면 야크들을 모아놓고 올가미를 던져야 돼요. 결국 어떤 야크는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무작위로 걸리는 야크가 도살되어야만 하는데 그 도살되는 순간에 마을 전체 사람들이 가장 애통해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전에 어느 목동이 티베트의 팔 야크 한 마리를 잡아야 했는데 무슨 업보가 이제 얽혀 있는지 그 목동이 가장 아끼던 야크 한 마리가 올가미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야크를 도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크의 노래는 이 목동이 슬퍼하면서 만든 노래인 거예요. 야크 덕분에 자기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목숨도 부지했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이제 노래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 속 풀과 샘물의 소중함을 야크는 알지. 그러면서 이 살돈이 설명하는 게 목동이 찬미하는 건 그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깨끗함을 잃지 않는 만년설. 여기가 이제 만년설이 항상 있는 루나나라는 벽지니까 거기서 우리 마음도 그같이 깨끗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노래의 끝부분에서는 이제 야크가 목동에게 답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은 우리의 인연은 끝나지 않으리. 도살되면서 이걸 상상해서 한 거죠. 이번 아니면 다음 생에 늘 그랬듯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식으로 이제 가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사실은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뭐 시간 정황상 한번 나중에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어떤 마음 심성에서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런 간단한 설명으로 영화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돈이라는 처녀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아름답고 자연이 굉장히 이제 광활하고 그러면서 순수하고 맑고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은
비유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과 신과 동물에게 초목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바친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검은 목두루미는 노래를 할 적에 누가 듣고 듣지 않고를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세상에 자신의 노래를 바칠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 아마 선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원에서 22환거 지금 25환거째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좀 선원에 들어갔어요. 맨 처음부터 정진의 열의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렇지만은 선원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인정사정 없이 정진해야 될까? 인간성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용맹정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재미도 있고 여러 사건도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속성들을 버려가면서 정진하는 곳이 선원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 부탄 사람들의 수행 방식은 이게 수행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선화에서 10시간 정진하고 기본적으로 용맹정진도 하고 동안거 하안거를 어떤 굳센 결의에서 어떤 그렇게 나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불교인이잖아요. 근데 이 살돈이란 처녀는 별다르게 수행을 한다는 생각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나 이 살돈이란 처녀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살돈이란 처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록에서 봤는데 부탄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연이 커서 그리고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어떤 공능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강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산이 거기에 있고 별이 그 자리에 있고 인간이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굉장히 유명했죠. 참하고도라는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예전에 2007년, 8년 그 정도쯤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다 봤거든요. 그 중에 2편에서는 이제 라싸 포탈라궁의 어떤 이제 그 사원으로 이제 순례를 가는 티베트인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2편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례가 티베트인들에게는 일생의 수건이에요. 이걸 한번 꼭 해내는 게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고 불교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 발 가고 또 엎드리고 세 발 가고 엎드리고.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해요. 근데 뒤에 노인분들 연세가 이제 60, 그 티베트에서 아마 60 넘으면 굉장히 노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못하니까 이제 앞에 가는 이제 순례객들의 짐을 수레에 끌고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순례 오체투지는 하지 못하지만 이분들을 도우면서 이분들의 순례가 완주되게끔 나는 이 수레를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감동을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선원에서 같이 봤어요. 스님들이. 참 이런 모습으로 수행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저희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순례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찾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좀 제 자신이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적에 저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저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아니면은 뭐 상구보리 하와 중생처럼 그리고 그 지혜의 어떤 원력으로서 대중들을
많이 교화하길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제가 원하는 게 나의 해탈, 나의 깨달음을 원한 게 아닌가, 그런 좀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깨달음?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을 원한 게 아닌 거예요. 온 세상에 자신의 노래를 바친다는 거예요. 살로는 그냥 노래를 바치고, 부탄 사람들은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인간이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게끔 이게 온전히 보존되게끔 기도를 한다 하고, 티베트 순례객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좀 기도할 때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 수능 성적표 이런 거, 입시 지원서 이런 거 있고, 그 가족 화목 뭐 이런 건 가장 보편적인 거 하고, 당연히 승진 발언, 뭐 공사 수주권 당첨 발언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 내용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가족, 나의 어떤 안녕,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원흉하기를, 평화롭기를, 나는 거기에 노래로서, 이 절로서 일조할 수 있기를, 이런 원력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저는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나는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은 좀 더 이게 방향 조정이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좀 그랬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부탄이란 나라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평화로울 수 있기를, 자연이 이렇게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부탄에 정책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국민 총생산을 GDP라고 하는데, 부탄은 GDP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대입하게 된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GNH예요. GDP가 국민 총생산인데, GNH는 국민 총행복도라는 개념인 거예요. 국민이 정말 행복하느냐, 이걸 애초부터 목적으로 삼은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4대 국왕인 지금의 신계 왕축후는 17세의 나이에 GNP라는 게, GDP라는 게 어떤 빈부격차를 심화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또한 인간을 황폐하게 한다는 개념을 판단을 하고 난 뒤에 GNH, 국민 총행복도라는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똑같은 그런 정책을 이어받으면서 국가 정책을 할 적에도 행복의 위해가 되느냐, 행복을 증장시킬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가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는 그 벽지마을로 보내는 것도 사실은 국민 행복도와도 관련이 있는 작업인 거예요. 말하자면 저 벽지의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당연히 어떤 효율성, 생산성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꼭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 부탄 여행,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탄 여행을 가보신 분들께서 얘기하기는 좀 비싸다고 해요. 하루에. 이게 뭐냐면은 하루에 지날 때마다 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비수기에는 $200, 성수기에는 $250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지내려거든. 현지 여행사와 연계를 지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 곳을 이제 다녀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하루 $200 안 들어요. 하루 여행하는데 절대로. 그러나 여기는 국가 정책상으로 그렇게 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숙박비, 식비, 가이드비, 교통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공항도 딱 하나, 진짜 우리 무슨 뭐 2차선 활주로처럼, 2차선 대로처럼
그거 하나 있대요, 상간에. 하루에 4대 뜬대나, 비행기가. 굉장히 왕래가 없는 나라죠. 당연히 무슨 외국의 물건들은 전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나라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하려거든 어떤 종교적인 믿음으로 좀 묶여져 있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국이어야 돼요. 인구가 많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이제 아이러니한 요소지만은 경제 발전이 굉장히 된 나라에서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물류나 유통 아니면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교류가 많이 될수록 이미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림이라는 거는 지식 정보라는 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애초부터 모른다면은 그리고 국왕에 대한 어떤 신심, 국민들의 신심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다, 정책들을 만든다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4,500만이 넘었죠. 그리고 이미 여러모로 오픈이 돼 있어요. 우리가 OECD 국가에 이미 들어서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정보 통신 기술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어떤 물건들도 잘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는 부탄과 같은 GNH의 개념이 도입되기는 힘들 거라는 게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해가지고 부탄으로 가면 또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한국인이요. 거기부터 뿌리부터 태생부터 이제 부탄에서 살아온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해요. 빠꾸는 없다고. 우리가 40년 전에 50년 전에 인구가 적고 만약 이제 우리가 지금은 부탄이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지만은 어떤 강력한 봉쇄 정책에 의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겠다 한다면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떤 대외적인 교류가 없어가지고 봉쇄돼가지고 당신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그럴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까. 취하고 있어가지고 과거 한 20, 30년만 해도 북한 주민들은 탈북민들은 이런 말 했다고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다고. 가장 행복한 나라였다고. 근데 이 중국과의 어떤 물류 교류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나만의 실정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유튜브 봐서 알아요. 유튜브. 탈북민들이 유튜브 채널 오픈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식의 교육을 받았고 어떤 걸로 알았고 한 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제 탈북민들이. 그러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국정원 갔을 때는 이제 고문 받는 줄 알았대요, 무조건.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맨 처음 조사할 때는 이를테면 김아무개 씨 굉장히 이제 경호를 치고 때리지도 않고 고문도 안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맨 처음에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걸 알고서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탈북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갇힌 사회에 있었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모로 통제된 사회에 있다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발전돼 있고 교육 수준도 높고 그리고 임금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높아요.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똑똑해졌고. 근데 이거를 뒤로 물릴 수는 없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분명히 행복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그게
행복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미얀마 지금 약간 지금 군부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정치 상황이 있지만은 거기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행복했다는 건 거예요. 만약 GNP 개념에서 보자면 우리의 뭐 이제 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욕망은 행복에 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면서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욕망하는 범위가 커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리고 아는 게 많을수록 욕망할 수 있는 거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범위가 커지지만 애초부터 못 살면은 고만고만해요. 거기만 원해요. 밥 한 끼 하루에 한 끼 잘 먹기를 원하고 오늘 뭐 소풍 가니까 계란 하나 먹기를 원하고 근데 좀 더 풍족해지면은 사람의 욕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마을 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육인한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받은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과 나라의 미래가 될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군요. 이 마을 촌장님은 사실은 야크의 노래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루나나에서 50년, 60년을 살았고 여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수도 팀부에서 살면서 외국의 문물을 접하고 사는 실상들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전에 유학 보내기 힘들었을 거요. 나 지금 유학 간 사람 너무 많아요. 제 친구들도 유학 많이 갔거든요. 막 IB에서 박사도 따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교수 자리가 없어요. 한국에 박사가 너무 많아졌어. 교육의 가능성이 열렸죠. 전 세계적인 레벨로 높아졌죠. 그러나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 높아져서 아니 20년 전만 해도 바로 교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박사 인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많아져가지고 거기서 실력도 인정받고 자신의 어떤 뜻도 이루고 했지만은 한국이란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이것들이 우리 어떤 현실의 삶에서 구현되기에는 경쟁이랄까? 굉장히 치열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유겐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만이차 돌리면서 왜 그런 데 가려고 하고 있냐고. 근데 이제 만이차라는 게 요거 만이차 아시죠?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이제 금강경이라든지 어떤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문맹률이 높으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방편적인 방법으로서 이 만이차를 한번 탁 돌리면은 경전은 한번 읽은 셈이 된다.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약간 배우지 못한 이제 불자님들에게 요거를 이게 가르친 거예요. 요게 수행이다. 요거 탁 한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거가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유괴한테 통할까요? 안 통해요. 유괴는 똑똑해요. 경전이 있는 거하고 이거 돌리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그런 세대와의 어떤 분화가 나타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부탄에서의 모습인 게 우리가 30-40년 전에 겪었던 모습. 외국 문물에 대한 동경, 외국에 나가고 싶다.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의 어떤 약간 시간 차이를 벌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정보통신에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이게 재밌어요. 탄자니아 나라는 아시죠? 탄자니아 아시고 거기에 이제 세렝게티라는 초원도 있고 케냐에 걸쳐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세계 일주 중에 탄자니아 나라를 갔어요. 세렝게티 어떻게 좀 사파리도 깎아서 제일 싸게 하고 거기에 이제 탄자니아에 이제
그 잔지바르라는 섬에 갔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섬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 잔지바르가 딱 뜬 거예요. 근데 그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은 잔지바르에서 섬 주민들이 거북이 고기를 먹고 7명이 죽었다. 이게 뜬 거예요. 근데 이거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 잔지바르 섬에서 고기 먹고 죽은 뉴스가 한국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물론 잔지바르가 인지되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에 다녀왔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지가 되는 거예요. 뭐 태평양이 무슨 무인 섬이다 한다면 제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잔지바르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7명이 죽은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놀랐는데 미국 뭐 오하이오의 어떤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5명이 죽었다. 이거를 뉴스로 본 거예요. 이게 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저 말도 안 되는 2억 1,000만리 뭐 저쪽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되는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보가 이만큼 들어올 일은 없었어요. 그때는 신문하고 방송이 유일한 정보의 출처였습니다. 다른 이제 인터넷이 될 수가 없죠. 책하고. 그렇지만은 실시간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건 신문과 방송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어떤 종류의 어떤 검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정보가 도달하기에 어떤 물적 교류도 없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이 지금은 무수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어떤 저는 과잉 시대에 정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정보들을 잘 취합하고 좀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사실은 상관없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보를 다룰 만한 역량과 마음의 안정이 없다면은 이것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요. 정보들을 다루고 취합하는 건 각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시 부탄으로 돌아가서 한번 부탄의 어떤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탄 속담에 행복해지려면 장소를 바꿔라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해지려면 장소를 바꿔라. 근데 이 말에 좀 동의 좀 하세요.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장소를 막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처지가 있으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여기 살 수밖에 없고 계약 기간도 있고 다른 데 집값도 비싸고 내 마음대로 귀농할 수도 없고 뭐 애들 교육도 있고 한국인들은 참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사는 곳을 바꾸면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연을 많이 본다면은 조금 더 오픈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살돈이라는 처녀 있잖아요.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별일 없어요. 그냥 산에서 나물 캐고 소똥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야크로 좀 치즈 좀 만들고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고 되게 단순해요. 그 단순한 마을에서는 가능한데 그러다가 오후 2시 되면은 저 대자연을 위해서 자신의 노래를 바치고 노래 공양을 참 삶이 단순해지면 그리고 자연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어떤 마음도 같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돈이 저 자연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던 그 공간이 허공에 툭 트인 대자연을 향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한 적에 예전에 의정부 망월사에서 한번 정진한 적이 있었는데 망월사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은 그 능선이 나와요. 능선이 나와서 그 능선에 올라가면은 의정부 시내하고 서울 시내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에 있어서 약간의 좀 약간 큰 변화가 맞이했던 곳이 망월사였던 것 같아요. 그 산을 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눈앞이 자꾸 나를 따라다닌다고 허공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좀 환경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골방에서 과도 정진하면서 집중하면서 그것도 공부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어떤
환경의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자연을 많이 보는 게 좋겠지만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LCD와 스크린 같아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보다는. 그리고 각진 거에 보통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보,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집합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보의 과잉 시대에 좀 갇혀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접하는 어떤 내용물, 스마트폰의 어떤 내용물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거 좋은 내용 나왔어. 그럼 기분 좋아져.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나왔어. 근데 이게 되게 기분이 나빠. 이 스마트폰 하나에 의해서 어떤 마음이 변화하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스마트폰 자체에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고 갇혀 살수록 어떻게 보면 나에게 문제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내용물들을 분명히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나 어떤 내용물들을 분명히 접하게 되죠. 거기에 있어서 마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좋은 일 있으면 기분 좋아졌다. 저런 슬픈 일 있으면 기분이 우울해졌다가 좀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 나타나면 또 화가 났다가 이런 것들이 좀 예전에 좀 지겨워졌던 게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내용물 자체에 있어서 그거에서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뭐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떨 땐 기분 좋다, 나빠졌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겹다는 말이 좀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해야 될까? 정말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차원에서 내용물에 좀 진절머리를 느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상과 상황, 조건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끊임없이 그런 어떤 예정된 반응처럼 이렇게 변화한다는 게 좀 진절머리가 나야 돼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나 상태,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자유롭다면은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상, 조건, 상황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내용물 따라 변하는 행복이라면 그거는 여전히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행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어떤 조건과 상태, 내용물에 변함이 없어야지만 좀 완전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 단순히 반응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이 있어요, 항상. 뭐냐면은 눈앞을 말씀드려요, 눈앞을.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원재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김천에서 와가지고 뭐 영화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소리도 뭐 들리고 뭐 모습도 보이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리, 모양, 뜻 이거 다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이 내용물이 좀 지겨워져야 돼요, 어느 면에서는. 저도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내용물이 드러날 뿐이지 눈앞 자체에는 내용물이 없어요. 저는 이 살돈이라는 친구가 왜 대단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아까 전에 기도의 내용도 그렇죠. 이 온 자연에게, 신에게, 부처님께 나의
목소리를 공양 올린다. 이게 왜 대단한 수행이냐면은 우리는 모두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어떤 좋은 내용물을 취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영원히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내용물을 다 신에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신이 아니라 부처님께. 신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여러 자연신도 있으니까 그 나라 개념에서는. 초목에게, 사람들에게 헌신한다. 여러분들 수행이라는 게 금강경 일독한다. 일단 금강경 많이 읽잖아요. 그럼 이 일독을 하면은 뭐 그런 금강경이 있잖아요. 뭐 금은부화를 뭐 몇 개 가지니만 뭐 이 금강경 일독을 한 거에 비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념상으로 그럼 내가 이거를 일독하면은 금은부화보다도 더 대단한 거를 읽게 되고, 그런 비교와 우열 차원으로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금강경을 읽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대상이나 내용물에도 집착함이 없는 자유로운 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의 공덕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금은보화 항아수의 모래들은 셀 수 있잖아요.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본바탕, 이 눈앞은 애초부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인연 따라 이런 소리도 나게 되고,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법문의 내용으로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앞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 눈앞이 뭘까?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내용물만 집중해요. 저 차, 저 집, 저 금부처님, 저 아름다운 장식, 아니면 소리, 그런 거 말고 이 내용물에 휘둘리는 내 자신이 좀 진절머리 나면서 이 전체성으로, 이 눈앞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동 그랬죠. 흰 설산에서 이렇게 온 자연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고, 부탄 사람들 우주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티베트인들 남이 행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나를 위한 기도는 저는 이제 좀 우리가 그만두어야 될 시절 인연이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복이 물론 가장 기본이 되기는 해요. 내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좀 더 발전하고.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근본의 뜻은 뭐냐면은 자탈시 성불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성불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타가 동시에 성불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이 전체성으로 눈앞으로, 불교 수행에서는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성의 도리에 확 개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모양, 생각, 느낌, 형상,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인연법 따라서 진실하게 드러나는 요소들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소리인 것 같고 모양인 것 같은데, 여기서 소리와 모양으로서 부처님의 법계가 이렇게 진실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갇혀 살아서는 몰라요. 내 가정, 나, 발전, 승진, 교육, 수능, 고득점. 물론 이제 그게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좀 반성을 하면서 지금 그나마 좀 사람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살돈이 그렇게 간단하게 노래를 부른 것 같지만은 그거 엄청난 수행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러나 살돈이라고 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소가 똥 싸면 마르면 주워다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저 우유도 짜고 그걸 사서 마을 사람들과도 나눠도 먹고 또 이제 유겐이랑 친구가 왔으니까 노래도 알려주고 자기 인연법에 맞는 일들은 여전히 행하고 있어요. 여전히 행하고 있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보면 경계가 진실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되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 그렇다고 감정이 항상 행복한 것만 아닌 거예요. 유견이 떠나면 슬프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슬픔에 매이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이 전체성으로 이 부처님, 대자연에게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와 마음을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오히려 잘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이 수행이다. 이런 말씀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글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삶 자체가 수행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괴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괴로움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는 선물 같은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은 좀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삶이 수행이라고 하지만 대상과 일,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휘둘려 산다면 그것은 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경계를 통해서 나의 분별과 집착에 대한 내려놓음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전체로 돌려야 돼요. 항상. 일들을 겪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언제나 전체로 부처님에게로 이 눈앞으로 조사문 중에서는 허공성으로 되돌리는 일들을 해야지만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욕심과 분별은 점차로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적에서야 비로소 저는 의미 있는 수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문들 많이 하시겠지만은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 제 기도문을 하나씩 또 권장해 드려요. 물론 가족 평안과 부모님 건강과 자식의 승진과 그런 것들을 바랄 수도 있지만은 기도문 제일 앞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자면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원하는 대상, 내용물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어요. 제가 부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바대로 제가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발언을 넣는 거예요. 발언을. 기도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넣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넣어야지 진정한 의미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내용물 말고 단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걸 부처님 앞에 고하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었지만 제가 10년차 때부터 기도문을 바꿨어요. 하나를. 네 번째 기도문 내용이 뭐냐? 제가 4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세 가지는 수행과 관련된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누구 말대로 큰 스님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 단지 인연에 맞게끔 좋은 쓰임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누군가 불러준다면은 찾아온다면은 법에 관해서 수행에 관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제일 많이 있었던 분이 8시간까지 있었어요. 근데 8시간 있으면 좀 기운 빠지지 않겠어요, 저도. 얼마나 절실하시면은 저 김천의 시골에 제가 사는 데까지 교통으로 오셔가지고 대중교통으로. 그러면 제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김천역까지 모셔다 드려요. 제가 운 좋게 차가 물론 할부지만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라는 인연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내가 해온 게 수행이니까 수행 차원에서 마음씀 차원에서 내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당연히 법회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다면 저도 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 법문의 내용이 얼마만큼 좋을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자님들께서 각기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저도 굉장히 성실히 연습하면서 제가 모든 이에게 제 역량과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저도 매일같이 발언을 합니다. 몇 번씩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물들로 조건으로 상태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건 이제 부처님과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 심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지 말고 내 발언을 부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저 이렇게 살래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복이란 거는 우리는 충분히 부탄 사람보다 잘 살아요. 이미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 원해서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지장 없고 다만 더 큰 것만 바라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성이란 게 나를 잘되게 하는, 내 가족을 잘되게 하는, 물론 그거 나쁘진 않지만은 살돈처럼, 부탄 사람들처럼, 티베트 사람들처럼 이 전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저를 잘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 내용도 반드시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가바드 기타라는 이제 힌두교 경전이 있어요. 저 요가 계통의 경전인데 종교학과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이제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면모가 당연히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음, 이를 정복한 자에게는 최고의 벗, 그러나 못한 자에게는 최대의 적. 마음을 정복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정복 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탁 놔줘야 돼요. 이 전체로 눈앞으로 그걸 부처님이라고 해도 되고 이 부처님에게로 모든 걸 회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본래의 마음, 큰 마음, 진심, 참나 우리가 개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과 생각, 육신과 어떤 관념에 의해서 종속되어서 이것들로 어떻게 좋은 상태의 결과들을 취합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은 오히려 나에 갇혀 살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하는 적 있으세요? 나에 갇혀 사는 것 같다 너무. 저는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란 게 너무 지겨워. 좀 갇혀 사는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지? 그런 고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가의 결정을 내린 것이고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나에 갇혀 살지 마시고 눈앞으로 전체로 이 확장된 텅 빈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잘 살아야 돼요. 전체에 대한 회양과 원력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불자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